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재밌게 듣는 부분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나 내가 선택해보지 않은 직업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머, 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저렇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놀라운 기지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이런 말들로 사연을 시작하는 이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연이 어떻게 보면 제 직업과도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 직업이 뭐냐고요? 여기 사연에서도 종종 저랑 같은 일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올라올 때마다 반갑긴 한데요. 저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익숙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님들께서 우아한 수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흙탕물 튀는 일들을 미리 처리해 놓는 실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사연에서 수사관분이 검사님들의 비위도 맞춰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라는 얘기를 할 때 묘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직업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업병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제 친구는 중학교 국어교사인데요. 아직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맞춤법이 틀리면 그걸 한번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직업병이래요. 그걸 꼭 지적해주고 친구가 틀린 맞춤법을 고쳐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철물 전문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 뭐 고장난 게 있다고 하면 그 꼴을 그냥 가만히 못 보시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네 집에 뭐가 고장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신경 안 쓰시는 척을 하시면서도 다른 걸 하면서 내내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들릴 때가 있다. 먼저 들어가라 해놓고 꼭 그 집에 들러서 고장난 걸 고쳐주셔야 속이 시원하신 그런 성미셨죠. 그렇게 사람은 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발달하는 감각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내 손에 익어버려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무의식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것들이요. 저희 딸이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보통 이걸 시집살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냥 이 시집살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 사람들의 괴롭힘이 너무 유치하고 혹독했기에 그런 귀여운 단어를 붙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히 집단적인 괴롭힘이고 범죄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제 딸이 시댁에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엄마인 제가 하마터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둘 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었지만 그때 발동한 저의 직업병 덕분에 무사히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너무 깔끔하게 오늘 할 얘기의 요약을 잘 해버려서 혹시라도 이 얘기만 들으시고 다 들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예요. 현실은 더 어마무시하고 속 시원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영상 돌리지 마시고 제 사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개천에서 육 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전 공부만이 유일하게 제 지금의 처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큰딸로 태어났으면 좋은 집에 시댁 가서 집안의 보탬이나 될 것이지 밑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공부나 할 생각을 한다고 저를 욕했지만 그럼에도 꾸역꾸역 안 들리는 척 제 앞길만 생각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지독한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넌 왜 그렇게 철이 안 들어? 다른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다들 공장 취업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공부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집이 무슨 재벌집이라도 돼? 아니 네가 그렇게 대학 가버리면 네 밑에 딸린 동생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내 밑에 있는 동생들 내가 낳았어?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거잖아. 왜 그걸 내 핑계를 대고 있어? 내가 언제 등록금 달라고 했어? 내 공부하는데 돈 보태달라고 했어?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동생들, 걔 중에 누가 대학 갈 머리는 되는데? 엄마 그렇게 예뻐서 좋을 것 같은 막내 아들? 걔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를 봐.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제발 될 것 같은 자식한테 투자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대학 간다는 게 이기적으로 보여? 나중에 나 잘 되면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이 나지 마.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이기적인 소리를 한다면서 뺨을 날렸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네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미친 듯이 공부해라. 그게 너네가 가장 쉽게 다른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다리다 하고요. 떨어지지 말라고 뒤에서 받쳐주고 미뤄져도 모자란 가족들이 제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 하나 믿고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 말씀이 결국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한 푼을 지원해주지 않았는데도 꾸역꾸역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알아봐 주신 덕분에 등록금 없이도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좋으니까 기숙사비라도 도와달라, 등록금 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기숙사비도 딱 한 학기만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땅바닥에서 자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제 부탁을 거절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참 착한 동생들을 두었죠. 누나, 이거 받아. 그래도 난 아들이라고 돈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주시잖아. 내가 항상 누나한테 마음속으로 미안한 게 많았거든. 공부도 못하는 빡통 같은 놈한테 대체 뭘 그렇게 바라시는 건지. 나 같은 거 대학 보내겠다고 누나 대학 등록금 한 푼을 안 내주고. 난 어차피 해도 안 될 놈이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러니까 누나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 지금 당장은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직접 도와줄 순 없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이 쉽게 거절하시지 못할 거야. 그렇게라도 누나 도와주고 싶어. 동생들이 자기들이 한 푼 두 푼 모았다며 돈을 저한테 대학 가는데 보태라면서 내놓더라고요. 자기들은 어차피 대학 갈 마음도 없고 대학 갈 성적도 안 된다면서요. 부모님이 가장 예뻐하셨던 게 막내 동생이었던 남동생이었는데 남동생은 제가 정말로 생활이 빠듯해질 때마다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받아가 저를 도와줬어요. 막내한테는 저렇게 쉽게 열리는 지갑이면서 왜 첫째 딸인 내 앞에서는 그렇게 굳게 다치는 걸까? 솔직히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동생들이 이렇게 도와줘서라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의 사이는 안 좋았을지 몰라도 동생들과 우애는 참 깊어요. 동생들도 뭐 힘든 일이 있다 싶으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연락을 하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보다 누나가 훨씬 낫다고 그러면서요. 가족 중에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죠. 본격적으로 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건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검찰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엔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7급, 9급 행정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오히려 검찰직 공무원은 제가 아니라 대학 시절에 만났던 남편이 준비하고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고는 남편과 저랑 방을 같이 쓰고 있는 룸메이트 이렇게 딱 둘뿐이었거든요. 전 맨날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애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하니까 두 사람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줬어요. 제발 학교 축제 같은 데도 좀 참여해보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를 대타를 나가주었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셋이 만나서 뭘 먹으러 가면 저한테는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내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내기를 하자고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말도 안 되는 내기를 걸어가면서 미리 자기들끼리 합을 맞춰놓고 제가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해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검찰 공무원이야? 행정직도 있고 교육행정도 있고 할 수 있는 일 많잖아. 왜 하필이면 검찰 공무원인지 해서 뭐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사연은 무슨?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 양복 입고 검사들이랑 쫙 폼나지 않아? 남편은 꽤나 사연 있는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검사셨어요. 자식도 같은 법조인의 길을 걷길 간절히 바라셨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학을 뗐던 건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법대를 갈 만한 성적이 안 됐던 건지 그건 아직까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 시험에 찰떡 합격을 한 거 보면 이 정도 머리면 충분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 봤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말이죠. 그렇게 저도 검찰직 공무원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남편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었네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본인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교재도 지원을 받고 학원을 대신 끊어주기도 했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 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그래요. 나란히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난 좋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구 맘대로 결혼이야 결혼은? 이렇게 코 꿰는 거지. 며느리 될 사람 합격은 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 또 다른 건 몰라도 투자한 건 제대로 뽑아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거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았으니까요. 만나면서 생활도 많이 안정됐고 차분한 환경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처음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란히 합격을 하게 되고 합격증을 들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양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무서우신 분이긴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람잘날 없는 시끄러운 저희 집이 문제였죠. 너 이렇게 결혼해버리면 동생들은 어떻게 볼 거냐. 신혼집 구하고 나면 동생들을 우리 집에 보내놓을 수 있냐. 대학교로 그쪽에서 등교할 수 있냐. 이제 막 인사를 올 사람이 들으면 도망가고도 남을 소리를 서스름없이 하는데 참나 남편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싫은 티 한 번 안 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는 다 하고 왔다니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싫다 생각만 했지 저렇게 대놓고 거역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이 퍽 든든하더라고요. 당신 참 어려운 집에서 제대로 자랐네. 내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피웠던 게 그냥 땡깡 수준으로밖에 안 보였겠다 싶어. 앞으로 결혼하고 나선 그렇게 살자. 양가에서 뭐라고 하든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 잘 살면 되는 거야. 부모님들 결국 바라시는 거 그거일걸? 자식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딨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언젠간 인정해 주시겠지. 좋은 날 올 거야. 참 긍정적인 남편. 남편이 있었기에 제 힘들었던 직장 생활도 하루하루 즐겁게 버틸 수 있었다.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나란히 임용을 받아 처음 3년은 강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어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애틋해진 건지 몰라도 그렇게 아이가 들어서게 됐고요. 전 짧게 육아휴직을 쓰고 근처에 살고 있던 애들과 시부모님께서 아이 돌보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 항상 이기적인 누나고 언니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착한 동생들은 오히려 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저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희도 연고지라는 게 생기면서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는 봐야지, 일은 해야지.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기이긴 했지만 애는 어린이집에만 맡겨두면 알아서 큰답니까? 남편이랑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네가 데리러 가네, 내가 데리러 가네. 그것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른 직장에 비해 눈치 덜 보면서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거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일인 것 같아요. 아이가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래전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사다리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사 시아버지를 둔 짱짱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도 아니고
강단 있는 남편을 만나서 틈만 나면 제 등에 빨대를 꽂고 고열을 빨아대려고 하는 친정 부모님과 조금씩 멀어져서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앞에 놓여진 사다리를 밟고 또 다른 계층으로 올라선 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말 제 아이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한참 조기 유학이 유행일 때였는데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면 어떨까 싶어서 캐나다로 조기 유학까지 보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적극 응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유학길에 함께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뭐든 다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던 것만 알아주세요. 내가 당신을 왜 좋아했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좋아한 거야. 당신이 못했던 거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우리 딸, 당신 아니야. 당신 어린 시절도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클 수 있게 그냥 놔두자. 그러다가 딸이 당신 뜻대로 크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당신 그 상실감 감당할 수 있겠어? 애한테 너무 자아를 투영하지 마. 그럴수록 상실감만 커지는 건 당신이야. 남편의 말에 크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못 받고 컸던 지원을 저도 모르게 애한테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남편은 그런 게 항상 걱정이었고요. 나 일 관두고 애랑 같이 유학 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기겁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직장과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그걸 자식을 위해서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식이랑 저를 동일시하면서 키우고 또 마음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괴로워했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애한테 제가 원하는 것을 정말 쏙 빼놓고 키우기 위해서 다시 노력했습니다. 참 애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들 줄 몰랐어요. 하다못해 비도 안 오는데 왜 장화를 신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 건지, 자기 것은 좀 욕심을 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욕심도 없이 사는 건지,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웠다는 얘기가 들리면 엄마는 좀 이겨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꼭 자기가 양보하고 어디 한 군데 다쳐가지고 오는 건지 늘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이 반복됐지만 그게 다 애 키우는 과정이다. 원래 이렇게 힘든 거다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래도 남편이 그때 저 일 관두고 애랑 같이 유학 가겠다고 한 거 말려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일을 관뒀으면 얼마나 후회했을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을 관두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검찰 수사관 경력을 이어나가서 내부에서 승진을 하고 정년 퇴임까지 하리라 결심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로 수시로 찾아오는 근육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강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도 잠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찌릿거리는 통증이 전부였다면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아주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무리가 올 정도였습니다. 애 머리를 빗겨주고 프라이팬을 드는 가벼운 동작을 하는데도 온 몸이 찌릿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출근을 못하겠다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육염 진단을 받아 병가도 써보고 어떻게든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세상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면직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면 오래 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저를 위로했지만 대학생 이후로 평생을 몸담은 직장에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됐으니 불명예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제 마음이 납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난 이제 정말 꼼짝없이 가정주부로 살게 되겠구나 싶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보자, 최선을 다하자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정주부가 됐지만 이제 가정주부로 살아야 하는 거, 그럼 최선을 다해서 1등 가정주부가 되어보자 결심했습니다. 우선 병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했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한테 어느 순간이라도 아픈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한답시고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의 학교 생사도 거의 문지방이 닳도록 참여했죠.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찾아오는 서러움은 있었지만 그만큼 또 아이와 함께하면서 찾아오는 기쁨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일을 관두고 나서 몇 년 또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에 또 완벽하게 적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비싼 돈 들여서 영어 유치원이며 영어 학원이며 데려다 놓은 보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좀 글로벌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랑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무리해서 보내놓았던 건데 그래도 적어도 딸이 성인이 되면 뭐 외교관 비스무리한 일이라도 하고 있을 줄 알았죠. 남편 말을 듣고 진작에 딸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관두고 헛된 기대를 빠르게 내려놓은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니까요. 영어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대학 들어가자마자 애들이랑 여행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돈 벌어서 너 여행 자금 대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애들이랑 그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네 돈으로 가라.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성적이 좋아야 어학연수로 갈 수 있으니 자기 딴에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죠. 쟨 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싸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도 나도 이렇게 집안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 쟤 보면 한국에만 있으면 뭐 병이라도 나는 사람처럼 구니까. 난 내 자식이지만 도통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제가 맨날 딸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배짱이다. 노는 거 좋아하니까 배짱이가 따로 없다. 그렇게 맨날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해서 대체 뭐가 될래 했었는데 여행사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결국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따라서 하게 되어 있나 봐요. 폭폭했던 딸의 일상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고 나서 풀렸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나는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맨날 놀러 다니는 기분이야. 너무 행복해. 그래, 난 네가 행복하면 됐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죠. 크게 기쁠 일도 없지만 크게 슬플 일도 없어지는 것. 이게 나이 먹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몇 해 전 또 한 번 딸에게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태어날 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었고 학교 다닐 땐 제발 다른 애들 발끝만큼이라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었고요. 학교로 다니고 나서는 너도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네 밥벌이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려가지고는요. 자식들은 원래 제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청개구리인가요? 요즘 주변 언니들 봐도 그렇고 결혼은 늦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가릴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결혼 일찍 해서 뭐해? 고생 일찍 하는 것밖에 더 되니? 그렇다고 니네 엄마가 일찍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은 아니고 엄마처럼 이렇게 운 좋게 좋은 시댁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찍 시집 가면 일찌감치 고생한다. 그게 공식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시집 빨리 가지 말라고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거고. 남의 집 딸들은 빨리 안 가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집 딸은 청개구리가 따로 없죠. 엄마가 제발 그렇게 늦게 좀 가라고 천천히 좀 가도 안 늦는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나이 먹고 얼굴 안 예뻐지기 전에 웨딩 촬영도 하고 드레스도 입었으면 좋겠다면서 결혼은 굳이 일찍 해야겠답니다. 그 고집을 대체 누가 말려요. 전 맨날 머리를 싸매고 남편한테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남편이 웃으면서 그걸 아직도 모르냐고 순전히 저 닮아서 그러는 거라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면서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면서 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 닮은 게 아니랍니다. 분명히 저 닮아서 그런 거래요. 여튼 맨날 여행 그렇게 노래로 부르더니 시댁 식구들이 시골에서 펜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대요. 참 시집도 자기랑 잘 어울리는 집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나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서 시댁 식구 펜션 사업하는 거 같이 도와드릴까 봐. 같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승우 씨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야 뭐 여행사에서 일한 경력도 꽤 되고 승우 씨네 집도 이제 여행 호황기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좀 크게 확장시키려는 생각이 있나 봐. 나한테도 좋은 기회 같은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너 같으면 엄마가 옳았구나 하고 딸을 보내주겠냐 하고 딸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았죠. 지금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가뜩이나 차 끌고 가기도 힘든 강원도로 시댁 식구들이랑 펜션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 철딱서니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댁 사람들이고 부부랑 같이 사업을 해도 싸움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한다는 것 자체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아직 신을 올린 상황도 아닌데요. 어쩜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아유, 인사하러 왔는데 저희가 고마워서 세아가한테 절을 한번 했다니까요. 두 분 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시라고요. 별거 있나요? 그냥 다 공무원이고 나라 녹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 건 똑같죠. 저야 뭐 오래전에 건강 때문에 일 관둬서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망한데요.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게 더 대단합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얘기를 듣자 하니까 펜션이 몇천나 되신다고. 저희 딸 어깨가 무겁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괜히 귀한 인재 데리고 가서 일이나 시키고 부려먹으려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귀한 인재 데리고 가는데 저희도 제대로 대우를 해줄 생각이에요.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고 업계 최고의 인재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대우할 테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찝찝하고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 딸이 꼭 필요한 재원이니까 지금까지 하는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하는 사업을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면전에다 대고 이거 우리 딸 대놓고 시댁에서 부려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딸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봤던 것보다 연봉이며 대우며 곡절로 더 잘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일도 가정도 딸에만 중심을 잘 잡고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저도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의심하기에는 사돈부부의 인상이 너무 좋았던 탓도 있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사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인상으로 접근하는 법이라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오래 일을 쉬었나 봐요. 그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칠 정도로 말입니다. 왜 갑자기 사돈들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날카롭게 변하게 됐냐고요? 딸아이 결혼시키고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항상 즐거운 목소리로 딸에게 전화가 왔고 그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것이 부모니까요. 너 아무리 그래도 거기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시댁이야. 시부모님 어른들 앞에서 너무 방방 뜨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하고 네가 배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거야. 분리 잘 시켜놓고 생활을 해야 해. 근무 시간엔 일터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하고 나면 여기는 시댁이다 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너 쉬는 시간도 딱 마련해 놓고 알겠어? 하여튼 내가 그냥 마냥 머릿속에 꽃받치고 해맑기만 하니까 엄마가 안 해도 되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고 있잖아. 너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야 된다니까? 엄마 진짜로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왜 예전에 여행사 처음 들어갔을 때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놀러 가는 기분이라고 했잖아. 지금 시댁이 딱 그렇다니까. 나처럼 즐겁게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여기 정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 엄마도 아빠 휴가 기간 맞춰서 다 같이 오면 너무 좋겠다. 시댁이 시댁 같지 않고 정말 어디 펜션에 놀러 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딸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안사돈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기 전까진 말입니다. 사돈댁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시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보통 사돈지간 아니겠습니까?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를 앞둔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버럭 화를 내시는 것에 1차로 한번 놀랐고 그 화를 내시는 내용을 듣고 2차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의 가정교육을 혼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한다니요. 사돈,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새아가가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며칠 내내 잠도 못 자고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직접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댁돈에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친정에서 그렇게 모자라게 키운 것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돈에 욕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건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새아가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돈 말씀은 저희 애가 시댁 돈에 손이라도 댔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시겠죠? 너무 황당한 연락이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을 거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의 얘기는 그랬어요. 매달 펜션 운영을 하면서 장부 정리를 하는데 몇 달 내내 저희 딸이 관리하고 있는 돈들의 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요. 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보안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던 터라 이런 돈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가족 중 한 사람일 게 뻔한데 서로 괜한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의심이 되는 정황은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의심할 사람도 없고 돈이 비는 액수가 너무 커서 이건 아니다 싶어 안사돈이 직접 제 딸아이의 가방을 확인했는데 종이끈으로 묶어둔 작은 돈다발 하나가 그대로 나왔답니다. 가족이라 차마 이걸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딸한테 물어도 자기는 절대 죽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겨우 전화를 한 거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딸을 키우면서 그런 쪽으론 딸이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집에서 딸을 여유롭게 키웠고 모자라게 키웠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남의 물건에 탐을 내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다고 엄마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돈 뭉치라고 해봤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겨우 그 돈을 탐을 내요? 제 딸이 그 돈이 욕심이 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댁돈을 매달 그렇게 조금씩 뺑땅을 치고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안사돈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저희 딸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키워온 엄마인 제가 보증해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 딸이라고 범인을 단정짓지 마시고 오해하는 일은 그만두세요. 확실히 증거가 없다니요? 제가 분명히 새아가 가방에서 돈 뭉치를 발견했다니까요. 지금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엄마나 딸이나 하나같이 돈 얘기만 나오면 일단 차마 떼고 보는 게 습관다는 거. 이거 없어서 정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당장 연락을 했죠.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요. 우리 딸이 절대 그런 일 할 리가 없다는 게 남편의 얘기죠. 전 전화를 끊고 당장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딸이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놀랐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심장인 애가 아닌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널 몰라? 네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엄마가 알고 아빠가 알아. 네가 아니면 대체 누가 그랬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할 거 아니야. 너 그러면 평생 시댁에서 도둑 취급받으면서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거기 사무실엔 CCTV 설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 딸애도 제 얼굴을 보니까 조금 진정이 됐는지 눈물을 멈추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건 사실이랍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동에서만 돈이 없어졌던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기는 그 돈에 손을 댄 적도 없고 장부 관리도 철저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CCTV는 없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실 안에는 본인 말고도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권 보호 때문에 따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CCTV는 고장, 복도 입구부터 촬영이 가능한 CCTV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금고를 관리하는 열쇠는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열쇠를 잃어버리셨다면서 잠시 열쇠를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원칙적으로 열쇠는 반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너랑 나랑 둘이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을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대놓고 본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쇠 빌려달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안 지나서 처음으로 돈이 비기 시작했으니까 내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금고에 손을 대신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내가 대놓고 여쭤본 적도 있어. 혹시 어머님 어제 금고에 손 대신 적 있냐고. 내가 엄마 닮아서 좀 철두철미하잖아. 분명히 금고 뒤쪽에 누가 열면 표가 나게끔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접혀진 흔적이 있더라고. 누가 만진 건 분명한데 그 저녁에 금고에 왔다 갔다 할 만한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거지. 자긴 절대 아니라고 발뺌하시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지금 이 일이 터진 거야. 내 가방에서 갑자기 돈 뭉치를 보셨다고. 난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갑자기 그 돈 뭉치가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냔 말이야. 딸아이의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더군요. 제 정황이긴 했지만 딸이 시어머니가 돈을 횡령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제 딸에게 그런 정황을 뒤집어 씌우고자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딸에게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나머지 일들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 얘기를 하고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남편도 제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혼은 둘째 일이고 우리 딸 시댁에서 계속 도둑 취급받게 내버려 둘 거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명은 제대로 벗겨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냐고요. 난 엄마라서 그렇게 해야겠다고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바로 애기들 전용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아마 이제 막 갓난아기 키우는 집들은 제가 말하는 카메라가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밤중에 아기가 뒤척거리거나 깨기라도 하면 바로 가서 달래야 하니까 밤중에도 움직임을 바로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들이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까지 오니까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하나 사서 다음날 배송이 오자마자 챙겨가지고 딸과 함께 사돈댁으로 내려갔죠. 바로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돈 저 정말 이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며느리가 그것도 가족들 다 있는 집에서 뻔히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사돈, 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돈께서도 억울한 사람 범인으로 몰게 되시면 그것만큼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사돈 말 맞다나 가족인데요. 가족한테 억울한 누명 씌우는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딸이랑 같이 내려온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진짜로 누가 잘못한 건지 제가 한번 낱낱이 조사해보고 저희 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누명 한번 제대로 벗겨보려고요. 제가 날카롭게 얘기를 하니 안사돈도 꽤나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집안 이곳저곳을 살필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는 것이 딸아이가 하고 있는 의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어요. 거기다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좀 나왔냐, 누가 범인인 거 알 것 같냐, 꼬치꼬치 캐묻는 통에 카메라를 제대로 설치할 시간도 없더군요. 당일에 바로 집에 올라가려 했지만 시간이 늦어져 하루 자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딸아이와 함께 딸아이가 관리하는 펜션과 바로 앞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를 골라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카메라에 잡힌 장면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체 뭐였냐고요? 예상대로 범인은 딸아이가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을 제 딸한테 고스란히 뒤집어 씌운 것이더라고요. 밤중에 갑자기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알림이 울려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눈치를 살피던 안사돈이 몰래 펜션 안으로 들어가서 카드키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방에다 챙겨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전부 녹화가 됐어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돈이 또 없어지면 누군가 자기를 의심할까 싶어서 딸아이가 업무로 보는 책상 서랍 안쪽에다가 돈 뭉치를 하나 몰래 넣어두는 장면까지 녹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명을 씌우려고 했구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감히 귀한 내 딸한테? 그러나 충격적인 장면은 뒤이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돈을 챙기고 나가서 한참 들어오지 않던 안사돈이 화가 치밀어 올라 이 녹화 영상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챙겨서 나갔던 안사돈은 잠시 후에 누군가와 함께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당연히 이 일을 짜고 했을 거라 의심했던 바깥사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바깥사돈이 아닌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대체 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나 했더니 모르는 남자와 미래를 즐기더라고요. 그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고요. 정말 뜨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안사돈은 바깥사돈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도 상대를 위해 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제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고 마침 일을 하러 들어온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집안이 시끄러운 틈을 타서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에서 다른 동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상간남을 몰래 집으로 불러들여 매일 밤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추악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 딸만 죽도록 의심하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참을 연인처럼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은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 되자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바깥사돈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따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요. 바깥사돈 역시 이번 일의 범인을 제 딸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잔뜩 화가 나 있던 바깥사돈과 사위에게 전 제가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충격과 공포로 서서히 물들어갔어요. 사위는 차마 영상을 다 못 보겠던지 중간에 영상을 끄고 구역질을 하러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제 딸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며 죄를 뒤집어 씌운 이유가 겨우 이렇게 하찮고 더러운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우선 제 딸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도둑으로 의심받았던 제 딸도 명예는 제대로 회복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막의 생각도 없고 가짜는 복수심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지붕 아래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믿으면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제 딸과 저희 집에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이렇게 모욕 주신 거 앞으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박가사돈과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며 크게 조아렸습니다. 아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이 크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충격을 받았다고 한들 받아야 할 사과를 건너뛰는 것은 또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과를 받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박가사돈에게 그랬어요. 제대로 사과를 받았으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울 거라고요. 우선은 현장을 덮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또 한 번 다 같이 사돈댁으로 내려가 이번엔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한 잠복을 시작했어요. 옛날 일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새벽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안싸더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상간남이 그 뒤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박가사돈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저희가 문을 확 열어젖히고 불을 켜자마자 당황한 두 남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을 가리고 이불로 몸을 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이렇게 한심한 집안에 딸을 시집 보냈다는 게 한편으로 열받긴 했지만 그래도 암 같은 존재를 제 손으로 잡아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아니야. 이거 절대로 아니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도둑으로 오해받으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짜고 나 괴롭히려는 거라니까. 아우 절대 아니야. 박가사돈도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던데요. 그 자리에 서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더 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가서 시원하게 뺨을 내리치고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선택하셨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던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중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니 원래 고려했었던 딸의 이혼은 잠시 철회하고 좀 더 미루어 생각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이 소송이 앞으로도 꽤나 길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남은 딸의 결혼 생활에는 이런 속 시끄러운 일 하나 없이 부디 제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제발 딱 엄마 절반만큼이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방에서 남편과 두 딸을 키우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연을 용기 내어 제보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 부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 살면서 안 힘들었던 적이 더 짧을 만큼 고생을 둘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은 놀라워서 한동안 둘이 그 얘기로 밤낮을 새우면서 얘기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골의 어떤 공장이 몰려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전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언니 오빠들이 물려준 옷을 입으며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는데 식구들이 누우면 제대로 발을 펼 수 없었어요. 자려고 누우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들 딱 정자세로만 자야 했습니다. 학용품이나 다른 것들도 전 한 번도 새 것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요. 늘 당연하게 언니와 오빠들이 쓰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 언니와 오빠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도 막내라고 엄마가 저를 유독 예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빠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단칸방에서 5째 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됐을 때 5째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전 혼자 남게 됐어요. 저를 두고 언니 오빠들이 누가 데려갈지 고민하면서 싸움까지 번지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전 당차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거니까 아무도 절 찾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그때는 서로 저를 데려가기 싫어서 싸우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나중에 크면서 저도 가정이 생기니 사정을 이해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땐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갓 성인이 된 전 공장이 마침 주변에 많아서 가발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가방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또래도 생각보다 많아서 힘들어도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2년을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만 공장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어요. 오갈 곳이 없던 전 당장 일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옆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죠. 그곳은 힘이 중요해서 주로 남자들이 가는 공장이었습니다.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처음엔 저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장에서 2년을 일을 했고 갈 곳이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결국 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전 일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고 공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실하면서 어찌나 다정한지 늘 여자 직원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죠. 헌칠하고 몸도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어차피 잃을 것이 없던 전 제가 먼저 남편에게 가서 좋다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언니와 오빠들에게 연락을 하자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 기대를 했죠. 물론 제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시동생이 둘이 되기도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알아누웠고 거동도 힘들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일할 능력이 전혀 없답니다. 남편 밑으로는 중학생이었던 둘째 도련님과 시누이 그리고 겨우 4살이던 막내 시동생이 있었어요. 순애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 성공할 거야. 날 믿어. 그러니까 순애 너도 나를 믿어줘. 돌아보면 이런 시기도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일 거야. 남편은 항상 제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전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파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막막한 마음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빚도 많이 생겨서 그걸 갚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둘째 도련님이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전 처음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을 때 도련님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나름 어려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자 도련님의 사춘기가 찾아와서 그때 저랑 남편이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도련님은 질이 나쁜 양아치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선생님께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전 그 전화를 받고 학교까지 직접 가서 선생님께 빌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제가 남편 몰래 도련님을 사고 친 것 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엄마인 시어머니는 누워서 허공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었죠. 남편이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전 형의 노력도 모르고 사고로 치는 도련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도련님, 이제 제발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밖에서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요. 오토바이 타고 그러는 거 지금은 제가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저도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알겠어요? 형수님이 뭔데 저한테 그러세요? 형수님이 제 마음을 알아요. 아빠는 죽고 엄마는 저렇게 병에 걸려서 난리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제 밑으로 동생 둘이나 있어요. 이 집에서 과연 희망이 있어 보여요? 도련님, 지금 어리고 사춘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련님 형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일부러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잔업도 매일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 거 몰라요? 본인 먹을 건 아끼면서 동생들 먹일 간식은 늘 사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도련님은 제가 뭐라고 하면 본인이 더 난리였습니다. 가난이 그렇게 싫었는지 도련님은 매일 불평불만이었어요. 남들은 새 신발이나 옷을 입는데 본인만 매번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투정을 부렸죠.
남편은 어떻게든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혼자 몸이 성한 것도 없는데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 파스를 붙이고 근육통에 잠자면서 신음을 몇 번이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사정을 아니까 전 도련님이 저렇게 엇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련님이 아닌 아가씨나 막내 시동생은 착했어요. 특히 도련님과 겨우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가씨는 또래에 비해 심하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제게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사정이 어려워서 문제집도 제대로 못 사줬는데 반에서 등수가 3등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유일한 여동생인 아가씨를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였죠. 너무 어렸던 막내 시동생은 그냥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어요. 실제로 제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막내는 제 붙박이였습니다. 막내 시동생을 얻고 시장에 가면 당연하게 우리를 모자사이라고 인식하셨죠. 그런 시선이 불쾌하지 않고 저는 좋았어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문제였던 둘째 도련님은 고등학교에 가자 더 심하게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남편도 동생의 비행을 알게 됐고요. 초장에 고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 남편은 나를 잡고 둘째 도련님을 혼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쁜 짓에 물든 도련님은 날이 갈수록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땐 그래도 학교에서 저를 불렀는데 고등학생 땐 제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바로 경찰서로 막내 도련님을 업고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엉엉 우는 아가씨를 옆에 끼고 경찰서에 간 전 둘째 도련님을 보고 너무 심하게 화가 났어요. 경찰에게 듣기론 질이 나쁜 학생들과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도 타고 담배를 피우면서 길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양아치 학생들의 행동을 하는 도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찰에게 빌어서 훈방 조치를 받고 집에 오는데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툴툴거리더라고요. 도련님은 진짜 양심이 없어요? 형이 얼마 전에 발목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 몰라요? 그렇게까지 일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사고를 쳐요.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났길래 담배를 사요? 그것도 몰려다니면서 뺏었어요? 아우, 형수님, 그만하라고요.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그래요?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맛있는 것도 도시락으로 싸우고 멋진 옷도 입는데 나만 이러잖아, 나만. 학교에 왜 안 나가냐고요? 창피해서요. 쪽팔려서 가기 싫다고요. 도련님은 제가 뭐라고 하자 미친 사람처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엉엉 울며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전 남의 집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오전에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집이 하필 도련님의 반 친구 집이었던 거죠. 그게 너무 창피해서 학교에 못 간 거라고 오히려 제 탓을 하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했죠. 창피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도련님은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을 퇴근하고 오던 남편이 발견해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러자 도련님이 제게 하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했고 남편도 진심으로 도련님에게 실망했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집을 나간다고 말하고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 행동이 그냥 홧김에 한 짓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도련님이 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본인이 돈이 부족하면 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죽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게는 태어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는지 저 몰래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혹시라도 잡혀오면 연락 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속상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본인 동생들을 아끼는 남편인데 그걸 도련님이 몰라주니까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착한 아가씨는 큰오빠인 우리 남편을 생각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공부하기도 바쁜데 새언니인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고요. 제가 힘들까봐 학교 가기 전에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저녁엔 말동무도 해줬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너무 어려서 제가 무조건 돌보는 입장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누워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아가씨는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없었다면 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가씨가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근처 국립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때까지 도련님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서 남편의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죠. 저도 그런 아가씨가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서 시장에 가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가씨의 경사에 기쁘기도 했지만 속에는 항상 도련님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술을 마시면 그렇게 둘째 도련님을 찾더라고요. 동네에서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면 얼굴이라도 보거나 혹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도련님은 아예 동네를 벗어난 건지 소식도 없었어요. 남편과 전 흥신소에 연락해서 수소문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아가씨인 둘째 오빠라면 치를 떨면서 차라리 없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찾냐고 그냥 본인 인생 열심히 살라고 절대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진지하게 남편과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하던 때였죠. 갑자기 도련님의 행방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겁니다. 아줌마, 여기가 김광식이네 집인가? 맞아? 이 새끼 여기로 튀었지. 우리 돈 가지고 튀었는데 본가가 여기라고 하길래 왔어. 집에 있지? 다 알아, 비켜봐.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광식은 우리 도련님인데 연락 끊긴 지 벌써 3년이라고요. 집에 없어요. 진짜 없다고요. 거긴 저기요. 진짜로 우리 집에 김광식은 없어요. 둘째 도련님은 집을 나가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했는데 바로 깡패 집단에 들어갔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서 돈을 꽤 훔쳐서 달아났는지 도련님을 찾으려고 깡패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집에는 어린 막내 도련님과 아픈 시어머니 그리고 저 셋만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내는 울고불고 난리였고 깡패들이 와서 집안 살림을 다 던지면서 깽판을 쳐서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니라고 없다고 말해도 옷장까지 꼼꼼하게 뒤져다온 깡패들은 만약 숨겼는데 모른 척하는 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너무 무서웠어요. 속으로 당연히 도련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죠. 집을 나갔으면 조용히나 살 것이지 왜 이렇게 연락이 끊겼는데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업을 마친 아가씨가 집에 왔고 밤이 되자 남편도 집에 왔어요. 아가씨와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아가씨는 그러게 그냥 이번에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착잡한지 소주를 벽나발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런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깡패들이 또 찾아올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현실적으로 낮에 오면 전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호할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 더욱 무섭더라고요. 이런 제게 남편은 미안하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상대로 깡패들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둘째 도련님의 행방을 물었죠. 알려주면 그만 찾아온다는데 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고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무릎까지 꿇고 말했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도 깡패들이 집 앞에 지인을 치고 있으니까 대놓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날도 역시 낮에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집에 오고 문 단속하고 잠들었는데 새벽 4시쯤에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깡패들 때문에 예민해졌던 전 잠기가 밝아 눈을 번쩍 뜨게 됐죠. 누구세요? 김광식 씨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모른다고요. 제발 돌아가세요, 네?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여우주님, 저요. 저 조용히 하고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열어주셔야 돼요.
전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던 걸 겨우 참았습니다. 손으로 제 입을 들어맞고 겨우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고민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만약 문을 열었는데 깡패들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하며 문을 열었더니 다행히 도련님 혼자 있었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였는데 오랜만에 본 도련님은 누가 봐도 깡패의 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문신을 한 건지 양팔이 문신으로 가득했고요.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처럼 잠기가 밝은 아가씨가 잠에서 깼고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러 편하게 자던 남편과 막내 도련님까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혹시라도 깡패가 있을까봐 우리는 불 끄고 촛불 끄고 급하게 도련님을 추궁했죠. 도련님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지금 쫓기는 신세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가고 무작정 깡패 집단에 가서 구르고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돈에 눈이 멀어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그걸 다 잃고 쫓아오는 깡패들을 따돌리며 겨우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련님을 보며 아가씨는 당장 나가라고 난리였고 남편과 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깡패들이 또 찾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절대 도련님을 집에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깡패들을 피해서 이사 가는 걸 결정했어요. 아가씨는 학교 때문에 학교 바로 앞에 하숙을 구했고 우리는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린 막내와 아픈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또 남편은 일도 다시 구해야 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오래 일해서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어서 포기하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죠. 도련님은 자기가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까지 박으면서 오열하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피해보니까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고 어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친자매라고 생각했던 아가씨와 떨어져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씨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반드시 제게 오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공장 위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바로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이사 오고 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죠.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남편은 무리하게 이러기 시작했어요. 태어날 아기는 가난하게 키우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도 정말 정신을 차렸는지 일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클럽 운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련님까지 일하니까 확실히 수입이 2배로 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죠. 전 다행히 입덧이나 심각한 임신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막내 도련님을 키우면서 서방님과 남편의 밥을 차려주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 가고 한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됐죠. 아직도 이때를 떠올리면 도대체 어떻게 버텼던 건지 신기합니다. 가장 먼저 아픈 시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는 다행히 막내 도련님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라 제가 전담해서 시어머니를 간호할 수 있었죠. 남편과 둘째 도련님이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내기는 했는데 확실히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돈이 술술 나갔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반년의 입원 끝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비록 좋은 추억은 없었지만 막상 돌아가시니까 헛헛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남기고 가셨던 건지 장례식이 끝나고 확인하니 제가 둘째를 임신했더라고요. 아이를 전 2명은 낳고 싶었던 터라 좋았습니다. 제가 둘째까지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가씨도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첫째도 둘째도 입덧이 없어서 편안하게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직도 생생한데 아침에 남편과 둘째 도련님은 일하러 가고 막내 도련님도 학교에 갔던 시간이었죠. 첫째 딸을 안고 집안일을 하며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은 그 전화에 전 내용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형수님, 저 용철인데요. 지금 형님이, 공장에서 기계에 팔이 껴서, 이걸 어떻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알겠어요. 저 지금 당장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택시를 불러서 갈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전 그 말을 듣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죠.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며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수술에 들어간 남편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도련님과 아가씨도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옥처럼 느껴지던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목숨은 살렸지만 한쪽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의수를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전 다 떠나서 일단 숨이 붙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나서서 잔업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더니 사고를 당한 남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죠.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한 번도 집에 와서 힘든 티를 냈던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들이 우선이었고 본인이 제일 힘들면서 피곤한 내색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하다 다쳤으니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언니야, 어떡해요? 우리 큰오빠 그럼 이제 일 못해요? 오빠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우리 가족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팔까지 잃고 무슨 인생이 이래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지금 첫째도 너무 어리고 언니 곧 둘째도 태어나잖아요. 아가씨 전 괜찮아요. 남편이 이제껏 고생했으니까 아기 낳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씨는 우리 걱정은 하지도 말고 아가씨 인생 살아요. 알겠죠? 말로는 아가씨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전 사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수술비도 매우 비쌌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치료를 해야 했는데 모아놓은 돈은 다 털어도 부족했거든요. 아가씨 말대로 우리에겐 태어날 아기도 있었고 집에는 너무 어린 첫째와 막내 도련이까지 있었으니까요. 전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일을 구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도련님이 급한 생활비는 해결해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본인의 실수라고 자책했지만 전 절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고 입이 아프게 말했어요. 당연히 한쪽 팔을 잃은 남편은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몸도 너무 아프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끌어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어요. 둘째를 출산하고 전 일단 식당에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돈이 최대한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눈 뜨자마자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인형 눈을 붙이는 것까지 하면서 일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고 제대로 조리도 못한 채로 일을 하니 몸이 너무 아팠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남편의 재활에 신경도 많이 썼어요. 계속해서 옆에서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전혀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조금 힘들어하더니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면 본인도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어요. 지옥 같던 시간이었는데 서로 의지하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둘째 도련님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가씨까지 집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를 운전하며 도련님은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시골에 있는 어떤 아가씨를 알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당장 다음 주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혹시나 결혼하고 사고를 칠까봐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집에서 나가면 생활비를 보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은 도련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아직도 어린 도련님이 저한테 형수님이 뭐라냐고 경찰서랑 학교에서 소리 지르던 게 기억나요. 이젠 그 모습이 아예 없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 통장은 남편하고 저하고 도련님이 결혼하면 주려고 모았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신혼집 구해서 살아요. 형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고 치면서 돌아다니고 저 때문에 이렇게 이사 와서 형까지 저렇게 됐잖아요.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제가 진짜 살면서 평생 갚을게요. 도련님에게 남편과 제가 소액이지만 모으고 모았던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 통장은 아무리 생활비가 부족해도 차라리 굶었지 절대 건들지 않았던 돈이랍니다. 도련님을 울면서 그 통장을 받아 신혼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서를 봤는데 동서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별로 표정 변화도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말을 들어보니 동서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없고 사정이 우리랑 비슷했답니다. 전 동서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다가가고 명절 때도 절대 일을 시키지 않았죠. 그냥 우리 도련님을 데리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하며 집을 나가고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는 한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그때 남편은 어느 정도 사고로 회복한 뒤였습니다. 전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식당을 하느라 개업을 하게 됐죠. 국수 가게였는데 김밥도 팔고 분식도 같이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할 수는 없었고 대신 아침에 일찍 문을 열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직접 청소도 하고 재료도 준비했는데 그 과정이 힘들어도 둘이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식당이라 막내 도련님이나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전 어차피 저녁이면 문을 닫고 집에 가야 하니까 아침과 점심에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언니, 가게에 생각보다 손님이 많네요. 언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래요. 난 이렇게 가게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네. 정신없어. 언니 내가 주문 받을 테니까 빨리 가서 음식 만들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제일 바빠. 여기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사업장도 많거든.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일 시켜서 미안해요. 예상외로 우리 가게는 매출이 점점 좋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랄 정도였어요. 전 그저 소박하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벌어도 만족했는데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산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원래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나쁜 것도 하나 있죠. 결혼하고 조용하던 서방님이 또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서방님이 결혼하고 조용히 동서랑 사는 것 같아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동서가 우리 가게로 무작정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오는 것은 처음 있던 일이라 너무 놀랐죠. 동서는 무슨 일이 있냐는 우리 부부의 말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려 서방님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그때도 화물차 운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벌이가 안정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심지어 그때 첫째 시조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서방님은 밖에서 도박에 손을 댔다고 어떡하냐고 동서는 우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방님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잔뜩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로 왔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 서방님과 동서를 재웠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뜬 눈으로 잠도 한숨 못 잤어요. 남편과 전 새벽에 서방님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방님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서방님은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냥 아내가 괜히 오버해서 말한 거야, 형. 나 진짜 정신 사는 거 알잖아. 도박은 무슨. 그냥 동네에서 가볍게 아는 지인들끼리 돈 걸고 논 거야. 형수님 저 믿죠? 제가 형 아팠을 때도 생활비 드렸잖아요. 저 예전처럼 깡패짓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 아내도 있고 무엇보다 곧 있으면 애기도 태어나잖아요. 도박이 처음엔 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도박이래요. 동서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니까 서방님 그냥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서방님은 웃으면서 그냥 동네에서 지인들끼리 논 거라고 우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원래 성격도 조용한 편이라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것을 그때 처음 봤죠. 반면 서방님은 혼자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남편과 전 끝까지 돈 관리를 잘해야 되고 도박은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서방님 부부가 집에 돌아갔는데 전 계속해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는데 다행히 출산할 때까지는 서방님이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출산을 한 동서를 위해 저는 가게에서 미역국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시간을 내어 동서의 집에 가서 조리를 도와줬죠. 혼자 신생아를 키우는 건 힘드니까 집안일도 해줬고요. 그때 동서랑 저 많이 가까워졌어요. 동서의 집안 사정 역시 힘들어서 동서도 제가 다 아니까 그제야 마음을 열더라고요. 같이 신생아를 돌보면서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대화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서방님의 중학생 시절을 얘기해 주니까 혼자 웃다 울더라고요. 저도 다 지난 일이니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서방님이 혹시라도 도박에 또 손을 대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한동안 조용하던 서방님은 시조카가 돌이 지났을 때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도 도박 문제였어요. 심지어 빚까지 만들어 왔다고 동서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더 웃겼던 건 바로 서방님의 태도였습니다. 서방님은 우리 부부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가게가 꽤 잘 되고 있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빚도 다 갚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건 다 남편과 제가 가게에서 몸을 갈아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었죠. 또 얼마 후면 아가씨가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아가씨에게 돈을 주려고 모아놓은 통장이 있었는데 서방님은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아가씨와 서방님은 연을 끊게 됐어요. 아가씨의 결혼을 앞두고 우리 집에서 다들 모였는데 싸움이 났거든요. 아가씨는 예전부터 서방님을 미워했는데 매번 꼭 참다가 이때 폭발하게 됐습니다. 하필 서방님이 또 다이얼질이라 아가씨가 뭐라 하는 것을 넘기지 못했어요. 둘째 오빠 진짜 사람도 아니야. 난 큰오빠랑 세원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 돈 받을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뭐? 내가 안 받으면 오빠가 도박하느라 빚이 생겼으니까 달라고? 오빠, 어떻게 그래? 새언니 결혼하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고생한 사람이야. 나도 알아, 안다고. 그래서 내가 형 다쳤을 때도 생활비 줬어. 야, 나라고 뭐 가족한테 못할 짓만 했냐?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큰오빠가 다친 이유가 뭔데? 오빠 때문에 깡패들이 집에 찾아와서 무리하게 이사 와서 새로 공장에 취업해서 다친 거잖아. 애초에 오빠만 아니면 큰오빠가 저렇게 다치지도 않았어. 양심이 있는 거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네가 내 누나냐?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중간에서 말리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 아가씨는 서방님에게 본인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진짜로 서방님은 아가씨의 결혼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이때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얘기를 해도 도저히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 갚을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서방님이 또 도박하고 사고치면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도 그때 아기가 2명이고 막내 도련님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서방님을 따로 불러 돈을 갚아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은 예전에 결혼 전에 우리한테 줬던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돈보다 우리가 신혼집을 구하라고 줬던 금액이 더 많다고 했더니 서방님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하더니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예전에 집 앞에서 화를 내고 사라졌던 서방님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제게 절대 서방님이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속상하고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무엇보다 동서가 걱정되더라고요. 아직 아기도 어린데 남편이 저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저도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또 한 번에 많은 돈을 줄 수 없어서 동서에게 아기 굶기지 말고 분이라도 먹이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종종 연락해서 안부도 물었고요. 아가씨가 제가 이러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아예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또 우리 집 딸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안 쓰는 육아용품들과 옷도 다 주었고요. 그러면서 동서에게 물어봤더니 서방님은 여전히 도박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피폐해질 정도로 도박 중독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을 구제하려고 동서와 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도박에 빠진 서방님은 동서와 제가 연락하는 것을 알자 오히려 동서에게 화를 내면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벌어오는 돈이 없이 도박으로 빚만 잔뜩 생긴 동서는 결국 본인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 그래도 동서가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나서서 시조카를 돌봐주었습니다. 난 진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시집와서 우리 막내 어버 키웠지. 나랑 2 딸도 키웠지. 이제는 아기들이 다 크니까 시조카까지 키워? 여보, 내가 몸도 이런데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아기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더 미안해. 당신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우리 가게가 그래도 매출에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난 오히려 이런 현실에 감사해. 우리가 가게라도 하니까 이렇게 내가 시조카도 돌봐주는 거지. 처음이 힘들지 4번째라 힘들지도 않아. 동사는 제게 아이를 맡기고 다른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서방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도 겨우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동서에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벌어오는 돈을 서방님은 그대로 가져다가 도박에 썼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다 못해서 동서에게 돈을 숨기라고 했는데 서방님이 동서가 일하는 가게로 가서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남편과 전 둘이 이혼을 시켜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어요. 바로 동서의 아이가 5살 때쯤 많이 아팠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응급실이라고 하길래 남편과 전 급하게 병원에 갔죠. 동서는 엉엉 울면서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느라 정신없는 동서를 달래면서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식당이 생각보다 잘 돼서 넉넉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병원비는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본인의 아이가 아파서 입원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형수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못난 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래요. 내가 그냥 성실하게 운전하면서 돈 벌었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서방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일단 아이 병원비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방님은 도박에서 빠져나와요. 살면서 도박에만 손대지 않겠다고 해요. 그것만 약속하면 진리로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방님은 우리 부부가 아이의 병원비를 내준다고 했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말할 땐 제가 시집와서 고생만 했다고 하던데 전 남편 덕분에 상황이 안 좋아도 늘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게 매일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넸고 저한테도 잘했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최고의 아빠거든요. 아무튼 시조카를 위해 진심으로 온 가족이 응원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동서의 아들은 그만 하늘로 가게도 했습니다. 시조카가 죽고 동서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오열하며 실신할 정도로 난리였습니다. 저도 두 딸의 엄마라서 동서가 어떤 심정일지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동서가 걱정되어 전 가게도 뒤로 하고 동선이 집에 가서 동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서방님도 똑같이 괴로워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래도 돈이라도 벌겠다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전 그런 서방님과 동서가 다시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랐죠.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다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서방님 부부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서방님이 벌이가 적은 날은 일부러 가서 밥도 많이 사주고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바꿔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선의 부부에게 또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아침에 식당 청소를 하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저를 찾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서방님은 7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응급실로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동서는 옆에서 실신해서 쓰러졌고 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워낙 큰 사고라서 응급실에 온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서방님은 수술을 3번이나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보낸 동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동서가 너무 걱정돼서 전 동선의 집에 매일 찾아갔어요. 동서는 시조카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서는 어느 날 제게 괜찮으니 더 찾아오지 말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걱정이 되어 전 3천만 원을 동서의 계좌로 보내고 마음이 괜찮아지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동서였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너무 놀랐죠. 형님, 아주버님, 오랜만이에요. 저 갈 데가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동서 웬일이야? 당연히 재워줄 수 있지. 밖에 날씨도 추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누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연락하고 싶어도 동서가 불편할까봐 못했어. 동서는 챙겨주는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동서는 매우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화장실에 샤워하러 갈 때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게 맛있는 저녁도 먹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의외로 밝게 대답을 했어요. 다 괜찮아졌고 이제 가슴속에 서방님과 조카를 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에게 저와 남편은 돈은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동서를 거실에 이불을 깔아주고 재웠습니다. 그러다 전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어요. 잠기가 유독 밝은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거든요. 그런데 전 그날 너무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분명히 거실엔 동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잠을 자면서
뭐라 말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으려고 다가갔더니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그만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안방으로 달려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는 왜 행복해? 너희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죽어. 불에 태워 죽여. 라이터, 휘발유 다 같이 죽어. 동서는 불에 태워 죽인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 동서가 가져온 가방을 몰래 열었더니 그 안에는 휘발유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라이터도 옆에 있는 걸 보고 전 너무 놀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워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은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전 그래도 가족이니까 깨워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배신감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너무 서운했죠. 혹시 몰라 가방을 숨기고 동서를 조용히 깨워서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 있는 휘발유와 라이터가 뭐냐고 했더니 동서는 울면서 진심을 말했어요. 전 그냥 항상 형님이 부러웠어요. 비록 아주버님의 팔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이들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반면 전 이제 남은 건 남편이 남긴 빚밖에 없어요. 그냥 살기가 싫었어요. 재수 씨도 안타깝지만 저랑 아내가 얼마나 신혼 때부터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리도 이제야 이렇게 사는 거지. 예전엔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재수 씨가 안타까워서 우리 아내가 돈도 많이 주고 도와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동서가 울면서 너무 부러워서 그랬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배웅망덕하다고 동서를 내쫓았습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길을 쓰고 막았어요. 다만 동서에게 이제 도와주는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아예 연락을 끊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식당 문을 닫고 이사까지 갔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 식당을 열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서와 독하게 연락을 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동서를 위해 주었던 돈만 해도 사실 거의 1억이 넘거든요. 그렇게 도와줬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전 너무나도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가씨에게 말했더니 이사를 결정한 것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동서와 연락을 끊지 않았다면 또 돈을 주고 있었겠죠. 남편은 할 만큼 하고도 남았다고 이제 동서는 없는 사람으로 여기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